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49페이지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봅시다. 자, 전 시간에 양수인 계산 과정에 첫 번째 양도 차익 과정을 봤죠. 이제 두 번째 양도소득 금액 과정. 양도소득 금액. 자, 하면은 최소가의 소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의 식은 자 가로로 하면은 양도차익,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죠.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의 과제 핵심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올해 개정 핵심도 숨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 그럼 자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 오래 보유한 자산을 특별하게 보유한 자산을 특별히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취지 자 특별공제 취지는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전제가 물가 상승한 인플레이션 경제 체제 하에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 경제 체제니까 이런 게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88년 서울 올림픽 때 88년 서울 올림픽 때 자 다른 사람들은 올림픽 열기에 지금가 항상 있는데 저는 토지를 샀습니다. 자 토지를 샀는데 100원 주고 토지를 샀습니다. 88 올림픽 때. 그런데 이 88년에 취득한 땅을 자 보유하다가 2002 월드컵 때 남들은 월드컵 열기로서 응원하지만은 저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150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150원 주고 팔아서 도장을 꽝 찍으려는데 주인이 우인이 그래요. 야 해도 너무한데 야 나중에 팔고 응원으로 가자. 그러려고 했습니까? 자 150원에 팔 땅을 팔지 않았어요. 어떻게 쓰냐면은 어차피 가격 오르는 거니까 당장 돈도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2002에 집니까? 150원에 집니까?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오늘 자 땅을 팔한다면은 180원 주고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격이 오른 물가 상승한 경제 체제니까 명목소득이 늘죠. 명목소득이란 팔아서 받아야 할 금액의 의미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 경제니까 명목소득이 이렇게 늘죠. 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명목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의 양도소득 부담도 함께 가중이 됩니다. 양도소득하면 150원에 팔았다면 50원의 부담이 될 것이고 자 오늘 만에 100원에 팔았다면 80원의 부담이 될 거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오히려 양도소득은 함께 가중이 되니까 시세말로 부동산 동결 효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동결 효과 등을 자 방지해서 동결 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 부담을 경감 줄여주는 제도를 특별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취지를 좀 바탕을 좀 두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취지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이 적용 요건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교의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요건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조합원 입주권에서 적용되는 게 특별공제라서 모든 양도 자산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할 때 토지 건물 토건 3년 이상의 3이죠. 그래서 토건 3 조합입주권의 조. 그래서 특별공제 받으니까 기분 째지죠. 그래서 토건 3이 좋아요. 이래서 좋으니까 특별히 공제받는다. 그 말에서 토건 3이 좋아요. 이렇게 틀을 잡아서 특별공제 요건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뭐 조합입주권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승계는 안 된다는 거고 이 조합입주권도 관리처분 인가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에 적용되는 게 특별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건 3이 좋아요. 그래서 조합입주권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용 요건에 따른 특별공제 금액,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공제율도 중요하지만 양도 차익이 더 중요합니다. 양도 차익 곱하기인데 이 양도 차익의 의미가 50원 의미, 80원 의미라면 생각하면 쉽죠? 자, 명복수인 늘므로 좁은 좋지만은 양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니까 여하튼 양도 차익의 특별공제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특별공제율이 두 개가 있는데 자, 교재 패턴으로 보면은 자,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자, 두 경우 나왔는데 일반적인 경우하고 그래서 1등인데 자, 교재 나온 순서 갑시다. 혼내지만 이 공제율이 24에서 80%짜리가 있고 자, 10에서 30%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건 3이 좋아요. 토건 3이 좋아요는 10에서 30%짜리입니다. 기본 요건에 따라 10에서 30%짜리가 되는데 그러면 24에서 80%짜리가 있는데 24에서 80%짜리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받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4에서 80%로 큰 틀에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24에 80%가 되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하면은 고가주택을 공부하지만 대표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4에서 80%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로 뭐 1세대 1주택 특례도 있으니까 떠나서라도 과세된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 고가주택 등은 24에서 80%짜리가 된다는 거. 어차피 주택도 토지 건물의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그러면은 자, 10에서 30%는 1세대 1주택이니까 1세대 2주택 이상, 2주택,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10에서 30%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공제율은 3년 이상이 적용이 되니까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세분화된다. 자, 그래서 자, 4년 이상 5년 미만. 하나만 더 할까요? 5년 이상 6년 미만. A 보너스 여백이 있으니까 10년 이상으로 봐보자. 그럴 때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에 과세 1주택에서는 자, 100분의 24%가 되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100분의 10%가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4년 이상 5년 미만에 대해서는 자, 32%가 되고, 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12%가 되겠다. 10%. 그다음에 5년 6년 미만에 대해서는 40%가 되고, 자, 5년 6년 미만 일반적인 경우는 15%가 되고, 자,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80%가 되고, 10년 이상에 대해서는 3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칸칸이 1년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칸칸이 다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더디잖아요? 그럴 때 패턴을 좀 알면 되겠다. 그 패턴이 뭐냐? 자, 일반적인 고공제는 10에 30%자는 시작이 10%죠. 시작이 10%에다가 10년 이상은 30%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뭐 보유기간 11년, 12년 관계없이 10년 이상이면 30%짜리가 되는데, 자, 그 차이를 보니까 10에서 12, 15를 보니까 매년 3%씩 차이가 나겠다. 그렇죠? 매년 3%씩 차이가 나는 걸 패턴을 보낸다. 그럼 만약에 보유기간이 7년이면 21%짜리다. 그 말. 3, 7은 21. 되죠? 그런데 과세세 1주택에 있어서는 자, 매년 8%씩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8%. 그래서 9구단 8단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왜 1년을 세우니까 매년 3%씩 늘어서 10년 이상이면 30%. 자, 과세 1주택은 매년 8%씩 늘어서 10년 이상이면 8%. 그럴 때 요 24%가 8%니까 3년 이상이니까 3, 8은 24. 이런 패턴을 잡고, 자, 3%니까 3에서 10%죠. 그래서 3년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래서 3% 차이하고 8% 차이의 이런 패턴으로서 특별공제를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특별공제에 있어서 제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제외 배제된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등기 양도세는 특별히 받을 수가 없는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자,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제외되는 건 미등기 양도세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개정세법 자료 11페이지에 8번 한번 좀 찾으러 오세요. 8번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공제 허용이 나오죠. 그래서 자, 개정 이유를 봐보시면 물가 상승에 따른 납세 세부담을 자, 경감하기 위하여 거주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거죠. 그럴 때 그 개정 내용을 보면은 개정 전에 종전에는 자, 미등기 양도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걸 비사업용 토지가 삭제가 됐죠. 그 말은 제외된 규정에서 삭제니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유기간 있죠. 보유기간을 생각했을 때 개정이 좀 길어지죠. 하나가 추가됐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특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유기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유기간 자 하면은 당연히 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이 취득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양도 시기에 따라서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 되는데 이 취득일의 산정에 외외가 있더라 그 말. 외외. 이 취득일은 자, 이 보유 기간에 십니까? 왜 시작하는 의미를 그것을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날. 보유 기간 계산 시작하는 날. 이 기산일을 언제로 볼 거냐? 외적으로 저로 원칙은 기본은 청산일인데 특별공제입니다. 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에 외외가 있는데 네. 이월과세 자 공복에서 바로 이월과세 규정에 있어서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가업 상속 재산에 있어서는 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지금 교재도 보유 기간에 있어서 저는 350페이지 자 상단 먼저 하단하고 상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종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있던 내용인데 일반 상속은 가업상속 재산입니다. 가업상속 재산. 자, 그래서 가업상속에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될 경우의 의미인데 이월과세는 더 중요하죠. 그런데 2016년 개정 내용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2016년부터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중요한데 비사업에 해당될 경우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더라 그 말.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미 2015년도에 집니까? 근데 자 취득한 땅이 비사업용 된다 경우는 특별공제 못 받는다 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는 2016년 1월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느낌 좋죠. 그래서 2016년에 신설된 규정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자, 더 핵심은 한견대로 자, 2016년 자 개정세법에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에도 장기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의 과정의 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뭐 출제율이 99.9%가 되니까 여기에 좀 우리가 뭐 특례도 있지만 지금 현재요. 기본적으로 적용 요건, 공제액, 공제율, 그다음에 제외 규정, 보유기한 산정,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서 자 이제 두 번째 양도소득금의 계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과세표준구야겠죠. 교수님 왜 교재에 있는 뭐 기출 파헤치기 등은 설명 안 합니까? 제가 1월 과정에는 지금 기출 뭐 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 접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인 전체 내용에 대한 흐름을 좀 잡아나가기 때문에 해놓고 3월 과정부터는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 파헤치기라든가 또는 기출 정해 문제 중요한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것 대한 내용 설명 다 접해 드릴 테니까 3월 5월 과정 흘러가면서 지금은 자, 이 관련 규정이 기본적인 틀을 좀 잡는데 초점을 두고 자, 우리 전체 과정이 한번 끝내내서 한번 적응이 가는 세법은 집중 단계가 지금일 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좀 잡는 게 포인트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 최소과의 과를 이제 구해야겠죠. 자 그럴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 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역시 기본의 핵심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겠다. 기본공제가 되겠다. 자, 이럴 때 자, 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자, 퇴직이죠. 퇴직소득 자, 종합소득 자,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해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류과세는 소득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해서 산정이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 이 적용되는 취지가 어떻게 냐 기본공제 취지는 소득세 인적공제 성격으로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공 인적공제로서 기본공제 적용요건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적용되는 게 자, 기본공제가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되니까 양도자산 관계없이 적용 수 있고 특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적용이 돼서 이 적용 요건에 있어서 자 특별공제 적용 요건과 혼돈하면 절대 특별히 공제되니까 턱은 쌈이 좋아요. 이렇게 했고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그래서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소득별로 적용이 되는데 이 소득이 세 구분이 되어 있다. 자, 소득이 세 구분에서 1번 토지
또는 건물.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 기타 자산. 자, 의 소득하고 자, 3번 주식의 자, 소득하고 자, 5번 파생상품의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 소득은 자, 제가 1번, 2번, 4번이죠. 3번, 5번인데 제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번호였잖아요. 1번 토지 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으로 숫자를 부여했죠. 그 틀에서 기본공제는 소득별인데 이 소득별이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말. 구분이 되어 있는 정확히 3구분이 되어 있다 그 말. 자, 3구분 역시 이 내용들이 개정 내용이겠죠. 2016년도. 자, 소득별의 구분은 3구분이 되는 겁니다. 3구분으로 소득별로 구분해서 기본공제는 이런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250만 원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각각 연 250의 의미의 각각은 세급은 소득별입니다. 자산별이 아니다. 그랬을 때 각각은 이 세 덩어리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덩어리로 각각 연 250이 된다. 그래서 250은 기억 잘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의미가 뭐냐? 소득별로 각각인데 그 소득별이 세 구분이 되어 있다. 그 말에서 자산별이 아니다. 각각 연 250의 소득별인데 연 250이 되기 때문에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역시 3월호 심화과정에서 또 시하겠지만은 기본공제는 자, 일렬과정의 포인트는 각각이 소득별로 각각인데 개정수주도 한번 해두면서 세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연 250에 먼저 양도해서 공제가 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기본공제를 할지라도 기본공제 제외. 자, 제외된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역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공제 역시 제외되는 건 미등기 양도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비교 정리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정리 잘 돼 있죠. 예를 들어서 353페이지 하단에 핵심 다지기라고 이렇게 비교해놨죠. 이런 내용 중요합니다. 지금 막 비교를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제 기본 좀 잡아놓고 이렇게 비교 정리도 잘 하시면 제가 이보다 더 넓혀서 제가 칠판에당 비교 정리할 과정이 5월 과정서는 제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과정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자, 양도소득 계산 구조에 양도 차익을 구했습니다. 양도 소득금액 구했습니다. 과세 표준의 과정을 한번 구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354페이지 양도소득금의 계산 특례가 나오죠. 그래서 양도소득금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자, 특별히 적용하자 그만 특례가 있는데 양도소득금의 계산 특례. 자,
이 계산 특별히 적용한 경우니까 자, 먼저 이 특례에 있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월 과세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 규정이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요 이월 과세도 특별공제, 자, 보유기한 산정하면서 요 이월 과세라고 줄여놨죠. 이런 이월 과세가 앞에 자, 더 붙여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다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갑돌이가 자,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자, 그러면 당연히 갑은 힘들어도 흐름만 좀 봐주세요. 자, 증여자가 되고 을은 수중자가 되겠다. 자, 그럴 때 이 갑하고 을이 자, 특수관계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데 이 특수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갑을이 배우자 다시 말해서 직계존비속간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한 경우다 그 말. 증여한 경우다. 자, 이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갑이 증여자고 을이 자 수중자니까 당연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수중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출제범위는 아니죠. 시험은 뭐 우리 증여상이 증여세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을 수중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자, 병돌이한테 자, 양도 팔더라 그 말이에요. 병한테 팔았다. 자, 이런데 수중자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자, 병한테 팔았다 그 말. 자, 이 병한테 팔 경우에 자, 이월과세 의미는 뭐냐면 그냥 병한테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럼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산정을 할 때 병한테 파는 금액에서 자, 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차익 구하려면은 자,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자, 빼게 되죠. 그럴 때 이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을 자, 을로 우리 증여받은 날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취득한 날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월과세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월과세는 사실 제가 한번 흐름을 펼치겠지만 이월과세는 부당행위 아닙니다. 자, 부당행위는 계산을 보질 않습니다. 그럴 때 자, 을이 증여세 납부를 하고 5년 내 병한테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양도세 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의 금액을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해당 취득한 날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겠다. 이게 이월과세 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의무는 우리 병한테 팔았으니까 수중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는 수중자 을한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한테 팔아서 을이 의무가 있고 양도 차익은 증여 당시 금액을 표현할 뿐이지 부당행위는 수중자 을이 양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중자 을하고 뭐 증여자 갑하고는 갑은 아무 의미가 없어. 취득가액을 갑으로 금의 의미가 되니까 수중자 을하고 갑은 상호 연대하여 연대 납세 의무. 납세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연대 납세는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필요민 산정할 때 자 을이 납부한 증여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자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과세를 제가 갑하고 을하고 병을 이렇게 틀 좀 잡아놨죠. 자, 그런데 이제 요 경우를 좀 펼쳐보면 자, 갑돌이 자, 을순이 자, 병돌이 자, 갑한테 을한테 지금 증여했죠. 증여. 자, 그래서 자, 근데 각각이 지금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수중자 을이 증여를 받아서 5년 내 병한테 팔았다 그 말. 그랬을 때 만약에 증여한 갑이 자, 땅을 취득 당시에 이래서 100원이었고 수중자한테 증여 당시 금액이 150원이었다. 자, 그런데 양도 당시 병한테 팔았을 때 180원 주고 팔았다 그 말. 나머지 필요밀도 일단 무시했을 때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은 병한테 판 180원에서 150원을 빼는 게 아니라 100원을 뺀다 그 말. 100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은 80원이 되는 겁니다. 자, 30원이 아니라 80원이 일반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취득가액을 100원으로 한다. 값것이다 그 말. 이것만 잡아주면 이월과세가 정리할 때 구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80원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공제라든가 세일 등을 적용할 때 취득일의 기산일을 따질 때도 갑의 취득일부터 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유기한 산정의 기산일은 갑의 취득일부터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월과세 나오면 설명 내용이 좀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설명 좀 더 했는데 이월과세 좀 틀만 좀 하려다가 증여세 납부한 증여세라든가 연대 납세무 이런 틀로 좀 다 정리 좀 해줬는데 만약에 정리는 힘들어도 이건 알아야 돼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건 특수관계 모두 아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여받은 수중자가 제3자한테 5년 내 팔 경우다. 5년 지나서 팔면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 차익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직계점에 해당 사안을
취득한 날의 금액에 의하는 겁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갑을 병에 이런 패턴을 놓고 정리 좀 하시는 게 이월과세 규정은 시험적으로 유용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월과세 틀을 좀 잡아드려 봤죠. 그러면 뭐 칠판을 좀 같이 맞댄 의미로서 자, 요 과표 한번 지워보죠. 자, 이제 뭔 정리가 필요하냐면은 356페이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자, 계산에 부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자,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남편 말고 부인. 그래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인해서 부당행위 인해서 양도소를 부단히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소시킨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다 그 말. 특수관계냐 범위도 표준 나오지만 본인의 집니까? 본인의 집니까? 우리가 친척들, 혈족 우리가 자 포함해서 친척 등을 생각하면 돼요. 이런 특수관계인 거래에 있어서 자 계산 자체를 인정하는데 왜 세금을 특수관계 거래에 있어서 부단히 감소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면 인정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자 상호를 부단히 감소시킨 때는 어느 때냐면 잠깐 봐보세요. 시기정리했지만은 자 양도 차익 요 양도 차익을 만약에 줄이면 소득 금액도 줄 것이고 과표 줄어서 세액도 줄겠죠. 그럼 납부세액이 줄겠죠. 그러면은 차익을 줄이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낮추든지 아니면 실효미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을 줄이려면 양도가액을 낮추든지 취득가액 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양도소득을 부단히 감소시킨 때란 자 시가가 있습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시장가격 의미를 갖는 건데 불특정 다수의 거래량 성립적인 가격이 시가인데 자 시가보다 현저하게 미달하게 팔았다거나 그럼 현저하게 미달하게 팔았으니까 이걸 자 다른 말로 저가 양도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그 말은 저가 양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를 자를 고가 자 이런 양도미를 뒀기 때문에 양도는 파는 거고 취득은 사는 거니까 고가 양수라고 하는 겁니다. 고가 양수 취득임이니까 자 이럴 때 자 저가 양도와 고가 양수다 그 말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미달하게 팔았다거나 싸게 현저하게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는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부당행 계산은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아래금 인정을 않고 다 시가로 계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가로
현저하게 싸게 팔았을 때 싸게 파는 금액 무시해버리고, 자, 비싸게 사온 것을 무시해버리고 시가로 산정한다. 그 말이에요. 시가로. 자, 이게 부당인 계산의 부인 규정인데, 그러면은 현저하게 미달, 현저하게 초과 출력인데, 그 현저하게 싸게 팔고 비싸게 사온 게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시가와 파는 금액, 사온 금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3억 이상. 경우에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시가의 5%, 시가의 5% 이상이 되면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액하고 시가의 5%는 one thing another, 별개지 충족이 아닙니다. 차액이 3억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시가의 5%를 벗어나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가로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시간에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부당히 계산한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왜?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시가만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실질 거래가액 적용할지라도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걸 부당히 계산의 부인 규정에 시가 대가의 차액 3억도 기억하셔야 되고 시가의 5%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렇게 부당히로 걸려드니까 이걸 한번 머릿속을 써본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걸 돌려버릴까? 돌려버린 게 뭐냐면 이 부당히 계산의 부인규 관련해서 우회 양도 돌려서 파는 게 있더라. 그 말. 우회 양도가 있겠다. 우회 양도. 그래서 이 우회 양도하고 이월과세하고 혼돈하면 안 되는데 혼돈하는 게 뭐냐면 봐보세요. 갑이 을한테 증여했습니다. 증여. 자, 그럼 당연히 갑은 또 증여자고 을은 수중자고 수중자 을이 병돌이한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5년 내에 팔았어요. 5년 내. 자, 이름 봐보세요. 갑을병 5년 내 양도. 갑을병 5년 내 양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갑하고 을이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 똑같네.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회양도 규정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회양도에 대해서는 누구냐면 형이 동생한테 본인이었습니까? 형부라든가 또는 매형한테 증여해서 또는 증여를 받아서 5년 내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중자 을은 증여세 부담해야겠죠? 증여세. 양도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부담해야겠죠? 소득세 부담해야겠다. 그럴 때 이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 이 합한 금액이 증여자 갑이
병한테 제3자 병한테 다이렉트 직접 양도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보니까 증여세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50원이었다. 그럼 합은 150원이죠. 150원 합계액이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를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160원이라면 갑이 병돌이한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이걸 우회양도라고 한다. 누가 팔았는데? 수증자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액이 양도로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때는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증여자 갑한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팔았는데 갑이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이 갑하고 을은 상호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연대 납세입니다. 우회양도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하고 양도세 합계액이 양도세는 적을 때는 직접 양도해서 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왜? 증여하고 양도를 동시에 봐버리면 이중이 되니까. 일단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고 납부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회양도가 될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증여세와 양 합계액이 지금 양도세상 금액보다 이게 오히려 클 수가 있어요. 클 때에는 직접 양도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비교해서 직접 계산한 양도세하고 증여세 양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이 두 금액이 이게 오히려 클 경우에는 직접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일요일 과정 때 일반적으로는 잘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이율과세를 짚다 보니까 부당행위라든가 우회양도가 짚어드렸는데 시험에 좀 자주 나온 부분인데 아마 우리 양도분에서 여러 내용 중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단어는 맞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 설명드리면서 교재도 많은 또 예제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있지만 내용도 있고 그런데 설명을 드릴 때 뭔 패턴을 넣냐면은 먼저 우회양도는 부당이상이에요. 그랬을 때 특수관계인데 배우지 존중 안 된다는 거. 왜? 배직은 이율과세가 되니까. 그럼 그런 패턴을 두면서 우회양도와 이율과세는 좀 구분이 되겠구나. 이런 틀 좀 생각하면서 정리해 주시고 양도소득 과합의 과정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봤죠. 이제 다음 시간은 세액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